서양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이렇게 세상이 경쟁자로 우글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경쟁적인 협상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성인의 신경을 쓰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전사들이다. 하지만 그 결과를 뒤집어 보면 다른 쪽에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전략을 나는 소비에트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다른 누구보다 해체되기 이전의 구소련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나 집단을 희생시키고서라도 계속 이득을 취하려 했던 데서 따온 말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뒷주머니에는 포켓용 위스키병에 성수를 담아 가지고 다닌다. 그들이 떠나고 그들에게서 입은 상처를 알아차린 뒤에는 이미 손서기가 힘들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 결국 다시 이런 질문에 봉착한다. 도대체 어떻게 소비에트 스타일을 알아볼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 자기들 협상의 춤사 위에 똑같은 6단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초기 입장. 그들은 비싼 물품을 구입할 때에라도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른 구매자들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대개 비밀리에 밀실에서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큰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 회사는 모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서식화된 문구를 사운으로 내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매한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크렘린 같은 전통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액수로 첫 제안을 하여 보험 수령인들이 기대치를 낮추는 조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간 이유는 보험 수령인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는 그 조종자들의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수령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제한된 권한. 권한이 없는 상대와 한동안 밀고 당기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제한하고 양보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보드카와 옥료애를 줄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결국 나 자신하고 입찰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나는 최악의 협상 상대자는 자기 자신이라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오직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정을 유지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 적어도 일정 시간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사력 있게 제한해야 한다. 감정 전술. 구소련 측은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았음에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썰어버리고는 회담장 밖으로 발소리를 쿵쿵 울리며 걸어나가곤 했다. 이처럼 그들은 적을 도발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협박하거나 심지어 한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그 계산된 행동이 효과가 있었는가? 사람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폭력과 마주쳤을 때는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다치지 않으려고 위협에 굴복하기 쉽다. 자연스러운 것이든 연극이든 눈물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군. 이건 완전 노상 강도 아냐. 이쯤 되면 당신은
이제 식탁 밑에 숨고 싶어질 것이다. 그 식당 손님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구소련식으로 성난 기색을 연기하여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이나 분노, 공격적 행동보다 더 쉽게 행할 수 있지만 효과는 비슷한 감정 전술로 침묵이 있다.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증을 가지게 된다. 즉,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죄의식을 주는 것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이용된다. 사람들은 왜 이런 감정적 술책을 쓸까? 그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술책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 성공한다. 그들은 우위를 유지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이제까지 성공했던 방법에 의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자비와 죄의식을 자기들의 정식 레퍼토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의 양보는 약함의 표시로 인정한다.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협정에서 양측은 휴전선의 위치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초기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었다. 그때 국제연합 측에서 갑자기 적절한 협상 전략을 포기한 채 성급하게 중요한 양보를 했다. 북한에서 온 구소련식 사람들과 절충을 하려다가 우리의 최종 양보선을 노출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양보안을 생각하기는커녕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였고 더욱 완고해진 협상 자세를 보였다. 양보의 인색함. 구소련 사람들은 그 나라의 체계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두 가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 더 많은 정보. 둘, 더 많은 시간. 주 장관이었던 딘 에치스는 4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상대하는 일은 길고 긴 임무이다. 관제 언론과 책임 소재 불명이라는 구소련 체제 성격상 그들은 인내심이라는 사치스러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이점으로 하여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보다 장시간 포석을 둘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결별되었다가 이어지는 끝없는 지연과 불가함의 남발, 별 볼 일 없는 양보 등으로 우리의 진을 뺀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시간은 돈이고 이런 태도는 일정과 최종 기한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조건 반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왔다. 이런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효율을 존중하도록 교육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고 짧은 협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종 기한 무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구소련 스타일의 사람과 협상할 때는 언제나 인내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은 시작만큼은 제 시간이 하지만 마냥 시간을 끈다. 구소련식 술책을 써먹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하나, 지속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런 협상은 가해자가 자기의 희생물이 다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한 번뿐인 거래여야 한다.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 당신은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가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로마군을 이긴 피로스 왕의 승리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야 한다.
윤리든 도덕이든 종교적 양육의 결과이든 우리들 대부분은 페어플레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양심은 이런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온갖 술책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시간이 지난 뒤에 죄의식과 회한에 쌓이게 된다면 그 승리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셋, 희생자가 알아차리지 못해야 한다. 잠재적인 희생자는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순진하고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냥감이 사냥 규칙을 알아버리면 사정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냥꾼의 솜씨야 어떻든 상대가 의심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